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작품,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작품은 현대 소설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건 이제 시인 거죠. 시하고 소설은 이제 근본적으로 문학의 갈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달라야겠죠. 이 작품은 이제 소설이니까 우린 당연히 인물, 그리고 배경, 사건을 봐야겠죠. 특히 인물을 볼 때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또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나, 작품 밖에 있나, 작품 속에 있다면 그 작품 속 서술자가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등등을 잘 살펴봐서 우리가 시점이나 내용이나 사건, 갈등 등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이 있나 봤더니 이렇게 전체 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큰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작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큰 어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 자, 그랬을 때 이 바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외화, 외부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안에 있는 거를 내화, 내부 이야기라고 해요. 외화는 이제 서술자인 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일단 작품 속 서술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서술자인 나가 이제 주인공인 그를 만난 이야기예요. 기차 속에서 이제 기상천외한 차림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고 그를 이제 관찰해서 묘사하는 게 외부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고요. 내화는 이제 주인공인 그가 고향을 가서 본 이야기를 이제 내화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주인공인 그가 이제 고향을 갔더니 고향이 다 폐허가 되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특히 자기랑 결혼할 뻔한 했던 여자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 주인공의 그 고향이 무너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부각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속에 어떤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 고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초반부는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작품 속 서술자인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공간적 배경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공간적 배경은 기차 안이에요. 나는 여기 나왔죠? 작품 속 서술자. 그쵸?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보고 있었대요. 자, 그는 누구야? 주인공이죠.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여러분, 자,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자나 인물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심리가 묘사되는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을 치면서 가볼게요. 자, 왜 그렇게 흥미로운지 봤더니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즉 이제 그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두루마기 격으로, 즉 한마디로 외투죠. 기모노, 일본 옷이에요.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였고, 이거 이제 한국식 옷인 거죠. 아랫도리, 즉 바지는 중국식을 입었대요. 보니까 지금 그의 차림새가 굉장히 어때? 기상천외하죠. 그의 차림새는 삼국의 의복이 섞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당대 일제강점기 자체가 우리나라에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옷차림이 섞여 있는 건 역시 당대 시대적인 배경이 투영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각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러고 발은 간발을 하는데 집신을 심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묘사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집신이 약간 여러분 막 비싼 신발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머리엔 모자도 안 썼대. 아, 지금 그는 약간 좀 초라한 차림새를 보이고 있어요. 약간 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게 좀 이런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거죠.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한 애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자, 세 나라 사람 어디? 그렇지. 우리나라인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 있었다는 거야. 그쵸? 이건 역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대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옷뿐만 아니라 언어 역시 중국어, 일본어를 조금씩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주된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 그렇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지금 주인공인 그에 대한 어떤 관찰 그리고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일본어로 말을 거네요. 도쿠마데 오이데 데스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었더니 대판 오사카예요.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미역거린다는 등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되게 투머치 토커야. 그쵸? 그리고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 짧게 끄는 꼿꼿한 윗섬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소우데스카라는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고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번엔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했대요. 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인은 뭐 딱히 약간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만지작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그쵸? 자, 보니까요. 굉장히 일본인은 권위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일본인한테 막 말을 걸다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중국인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디까지 가냐, 성함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인 역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대요. 아, 그러니까 중국인도 살짝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나를 쳐다봤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약간 그의 어떤 행동을 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인공인 그의 어떤 행동을 관찰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걸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야.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가르쳐달라는 웃음이었다. 한마디로 지금 그는 나에게 관심을 좀 바라는 거예요. 관심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조금은 뭔가 이렇게 동양 삼국의 옷을 다 걸치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거는 그 사람이 흥미롭기는 했지만 뭔가 좋은 느낌은 아니었던 거야. 그쵸? 나는 쌀쌀하게 시선을 피하고 뭔가 밉살스럽다라고 느꼈대요. 자, 형광펜 별표. 우리 나의 심리 묘사 잘 보자라고 했죠. 지금 나는 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말 졸라 많고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욱더욱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아우 더러워 그쵸?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한마디로 그는 지금 약간 민망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살짝 내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살짝 민망해서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또 못 참겠는 거지. 이대거장 가는 기요? 라고 물어보네요. 아, 어디까지 가는 기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 거야. 근데 이 사람 대답을 했죠. 서울까지 가요. 그래서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럼 우리 동행이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친한 척을 막 하는 거죠.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대요. 아, 약간 아직까지도 나는 좀 약간 뭔가 이 사람한테 정이 가지 않아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을 안 했네요. 그쵸? 관심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서울에 오래 살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6, 7년이나 됩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했대. 왜냐면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쵸?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와 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나와 그의 대화. 이제 뭔가 조금씩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이고,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가는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 그러니까 막벌이라는 건 이제 약간 막노동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막노동꾼이 차를 나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일본어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제 신세라는 거는 내가 보는 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어떤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의 애환이 좀 얼굴에서 찡그림으로 느껴졌다라고 내가 느낀 거죠.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대요. 아, 보니까요.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관심도 없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했는데, 뭔가 이 사람 약간 웃는 얼굴보다는 찡그린 얼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찡그리는 일이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즉 한마디로 나는 이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연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아라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가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쭉 빨아든다라고 해서 역시 또 그에 대한 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뭔가 얼굴도 약간 안 좋고요. 좀 말랐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볼에도 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입은 소태나 없는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눈에는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이 뭔가 10년이나 더 늙은 것처럼 보였대요. 나는 그 신선스러운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다라고 해서, 아, 나는 확실히 그에 대해서 조금은 연민을 가지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그전까지는 말도 많고 뭔가 좀 할 말도 없으니까 대화를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에서 묘사하는 이 그에 대한 모습이 너무 약간 딱한 거죠. 저 이 부분은 그의 외양 묘사가 주된 묘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말랐고 살도 없고 막 이렇게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 같고 막 푹 패여 있고 막 이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약간 마음이 안 좋았나 봐.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라고 이제 위에서 그가 물어봤죠. 기진야도랑 비슷한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좀 있어요. 라고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전까지는 그냥 대충대충 받아줬는데 뭔가 짠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져서 약간 적극적으로 뭔가 조금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비해서.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라고 또 물어보죠. 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제쳤다.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더 죄송스러웠다. 한마디로 이제는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준 게 미안할 정도로 마음이 조금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연민, 그리고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러다 못해 내가 많이 못 알려주니까 약간 미안하기까지 한 거야.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대요. 한마디로 내가 도와줄 순 없으니까 뭔가 관심을 더 주고 싶은 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른 이야기라도 좀 더 해보려고 한 거야. 왜냐면 얘가 풀이 죽을까 봐.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라고 물었더니 고향에서 오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었대요. 아, 뭔가 그가 약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한숨을 쉬는 걸 보아하니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부터 바로 내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화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자, 간략하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위에까지는 다 바깥의 이야기인 외화였어요. 그쵸? 기차에서 내가 그를 만나서 그를 관찰하고 그와 좀 대화를 나눈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내화는 뭐야? 그의 고향 이야기가 나오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네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를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다라는 건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나름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대요. 자, 지금 묘사하는 걸 보니까 그의 동네는 그래도 막 엄청 다 부자들만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먹고 살 만하고 평화로웠다라는 거죠. 즉, 과거의 그의 고향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러나 두둥 역접이죠. 세상이 뒤바뀌자. 자, 여러분, 세상이 뒤바뀌자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의 이제 이런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거죠.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가 되자라는 말이겠죠.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 우리 여러분 이거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식민 지배를 할 때 쓰던 어떤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 소유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향이 완전 망해버렸네. 그쵸?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면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중간 소장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손에 흙 한 번도 안 만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막 걷어가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동척의 소장료를 물고 나니 또 중간 소장에게 또 긁히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자긴이라는 거 이제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겐 소출, 즉 약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총 이런 수입이겠지. 여기에 삼할이라는 거는 이제 30%도 안 떨어졌다라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10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 말고는 내가 다 뺏기는 거야. 당연히 힘들겠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염부라든가 한마디로 맨날 맨날 이 얘기를 이제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부 여대하고 타초로 유리한다라는 거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변화된 고향의 모습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지금 고향이 변한 이유는 뭐야? 그렇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식민 지배 하에서 소작인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30세인데 아마 40세쯤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는 26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라고 내가 생각을 했대요. 자, 이거는 지금 바깥 이야기의 서술자인 내가 지금 개입한 거죠. 그쵸? 자,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죠? 자가 개입해서 정말 가난이란 사람을 굉장히 파먹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대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갔대요. 서간도라는 건 이제 지금의 중국 땅하고 이제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서간도로 이사를 가고 쫓겨가는 운명이든 어딜 가든 신신하랴라는 거는 이제 뭐 새롭고 생기가 돌겠냐라는 거예요. 자, 서리법이죠. 새롭고 생기가 돌겠냐? 안 그렇다. 다 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곳 어디 말하는 거야? 간도 말하는 거죠. 서간도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겠어? 그의 가족이겠죠? 위하여 열릴 리가 없었다. 왜냐? 이미 간 사람들이 다 먼저 먹은 거야.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관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서리법이죠. 그러기 힘들다.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대요. 이태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즉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금 그의 아버지가 이제 외로운 땅, 즉 먼 서간도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에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대요. 어머니도 죽었어. 어떻게, 그치? 어머니의 죽음. 자, 여기까지 이제 그의 과거 이야기가 지금 짤막하게 등장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살기 힘들어서 고향 떠나서 서간도를 갔는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셨어 라고 지금 그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리액션 해주는 거죠. 모친까지 돌아가셨구만. 그랬더니 얘가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펐나 봐. 문득 말을 또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왜냐면 뭔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마개를 빼었대.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지금 시그널이야. 그쵸? 이 정종병마개는 친구들이 나한테 나름 선물해준 좀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정종, 술이죠? 술을 꺼낸 이유는 뭐야? 그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와 그 사이에 나름 유대감이 되게 커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친구들이 준 선물까지 꺼내서 그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찻잔을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자 이번엔 어디로 옮겨갔대? 아직 그의 과거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신의주로 그리고 안동현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 옮겨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서간도에서 신의주, 안동현, 일본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했죠. 유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새 언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구주 탄광이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 몸을 담가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한 곳에 주접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정착하기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정착이 굉장히 어려웠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해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란다. 라고 해서 이제 그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고향까지 가고 그다음 서울까지 왔어.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의 이동 경로를 정리해 보자면 고향에서 서간도로, 서간도에서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안동현으로, 안동현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고향으로, 고향에서 서울로 가는 길인 거죠. 그 기차 안에서 바로 나를 만난 거예요. 고향에 가시니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반가운 사람은 무슨 말이요? 고향이 싹 다 없어졌대요. 그렇겠죠. 9년 동안이면 퍽 많이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하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안 하더라라고 그의 고향이 완전 폐허가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폐허가 된 고향.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답만 질비하게 남았더라.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그러니까 매 터만 있다는 거죠. 그는 짜는 듯한 목을 높아졌다 한마디로 슬퍼졌다는 거죠.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질 수도 있는기요? 라고 지금 원통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폐허가 된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린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터져라고 굉장히 울분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지금 나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건 누구야? 그렇지.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지금 울고 있는 건 그예요. 그쵸? 그 눈물이라는 거는 사실 그의 얼굴인데 나는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봤대? 조선의 얼굴을 봤대요. 한마디로 그만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조선 민족의 슬픔이다라고 지금 나는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가 겪고 있는 이런 일이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참 그렇게 비참하고 음산하고 눈물로 얼룩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만났대. 누군가 했더니 그의 얼굴이 더 침울해졌대. 왜 그런가 봤더니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었는데 이 까닭이라는 건 이제 결혼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좀 사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이에요. 까닭이라니 즉 나와 혼인말이 있었던 여자야라고 말을 한 거죠.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만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 그 신세는 이제 그 내가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 여자의 신세도 내 신세랑 정말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거. 한마디로 우리 이런 거를 피차 일반이구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이런 거야.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화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자, 무슨 얘기가 봤더니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으로 사는 탓에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라났었대요.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한마디 정략결혼 같은 거네.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다. 한마디로 정략결혼인데 나름 좋았다.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거였지.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갓 간 곳을 모르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각에 팔아버렸대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돈을 받고 딸을 유각이 여러분 성매매 업소예요. 성매매 업소에 딸을 판 거야. 진짜 비극적인 거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죠?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쵸? 그 소문이 났는데 어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빠나 이 엄마를 받아주겠어 솔직히. 그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은 파투가 난 거죠.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 그 여자인 거죠. 마주치게 됐대요.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 고향에도 일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처녀는 이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조선인들을 고용한 것만 봐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을 막 이렇게 좀 지배하고 착취하고 라고 하고 있던 그 상황이 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주로 돈이 많고 한국인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이런 양상이 펼쳐졌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권녀는 그 여자예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몸에 몹쓸병이 들고 나이가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그 주인이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 놓아준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매매 업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빚은 계속 생기고 빚을 못 갚아서 이제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파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 진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성매매 업소 주인이 나름 인간적으로 풀어줬다라는 거죠.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대요. 한마디로 폐허가 된 이 동네, 즉 폐허가 된 고향이 굉장히 슬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폐허가 된 그들의 고향이 과연 그 동네만의 일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즉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폐허가 된 조국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지.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서 이제 베이비시터 일을 하면서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요? 라고 해서 이제 여자 이야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만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자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여자 모습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어때? 쾌행하고 뭔가 약간 좀 딱 봐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다라는 게 지금 뭔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의 얼굴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여자의 얼굴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이 여자 역시 조선의 얼굴, 즉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얼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눈물도 안 나더만.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라 마셨대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너무 슬프니까 술만 마시다 헤어졌대요. 자, 둘은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더라. 라고 내가 이제 좀 그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겠어요? 라고 한탄하는 거죠.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게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라고 나름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좀 공감과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종을 따라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참혹한 사람살이 즉 그 여자와 그의 이야기인 거죠. 여자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 역시 쓴물이 났대. 봐봐.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인생은 아니지만 나 역시 그 비슷한 아픔이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 심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체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치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노래가 하나 나와요. 자, 이 노래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기 전에요. 이 노래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얻게 되는 효과를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 노래는요. 당대 시대상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요. 시대상을 압축적, 다른 말로 집중적이고 여기에 딱 요약적으로 꽂아놓는다라는 거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소설은 원래 이렇게 줄글이잖아요. 마지막에 줄글로 끝낼 줄 알았는데 줄글에서 어떤 노래로 지금 살짝 변화가 생겼죠. 이러한 변화는 소설에서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조로웠는데 여기서 뭔가 긴장감이 부여되면서 굉장히 딱 눈에 띄는 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조로움을 탈피했다. 자, 세 번째는요. 노래로 끝나면 아무래도 소설로 끝나는 것보다 여운이 좀 더 진하게 만들어지겠죠. 여운이 형성된다. 자, 그리고 당대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비판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겠죠. 자, 노래 내용 한번 볼게요.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땅이죠. 이런 땅은 신장로, 즉 일제의 어떤 막무가내, 수탈,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되고요. 말만이나 하는 친구, 즉 말 잘하는 친구, 지식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옥소, 이것도 뭐겠어? 일제의 어떤 탄압이겠죠. 감옥을 보내버려. 서대문 형무소 이런 데 있죠.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즉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이미 노인이라는 거는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나라의 망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인들은 이제 죽게 됐고 인물 좋은 계집, 즉 여자들은 육아, 성매매 업소인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박살난 현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권이 유린된다라고 볼까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라의 약간 좀 안 좋고 슬픈 모습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의 끝부분이 이렇게 노래로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여운을 형성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1920년대 현진건의 소설이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불리고는 합니다. 현진건 자체가 굉장히 좀 리얼리즘적으로 소설을 쓰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이제 좀 고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 고발적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제의 수탈을 비판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고 금방 쌤이 말한 것처럼 사실주의적 소설이니까 사실적인 묘사가 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쓰이고 있죠. 즉 사투리 방언 사용의 효과로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느낌도 좀 들 수 있겠죠. 실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소설이고요. 좀 많이 이제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등부 과정에서 좀 알아놓으면 좋은 소설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소설의 흐름이 굉장히 길죠. 쌤하고 필기를 하면서 영상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소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끝나면 학습 활동 채워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학습 활동도 채워봅시다.